나는 시댁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법원 문을 나오는 순간 검은 롤스로이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내 쪽으로 뛰어와 문을 열어주고 그 옆에 서 있는 이웃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민정 씨, 이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삽시다. 그때까지 나는 이 사람이 그냥 허름한 점퍼를 입은 동네 어르신인 줄만 알았다. 이 사람이 한국 중공업을 일으킨 대기업 회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야기는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 민정아, 내일 새벽까지 와. 갈비 재워놔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일방적이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이 집에서 아직도 손님이 아니라 부엌일 하러 오는 사람에 가까웠다. 명절 전날 밤 11시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날아온다. 내일 5시까지 도착해. 시금치 미리 데쳐 놓은 거 있으니까 나물 무치고 전 부칠 준비해. 정화는 애 있으니까 늦게 와도 돼. 정화. 우리 시댁에서 제일 귀한 대우를 받는 사람, 남편의 형수. 결혼도 나보다 훨씬 늦게 했고 시댁 행사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얼굴을 비추면서 정말 철없고 예쁜 막내딸처럼 사랑받는 여자. 나는 민정이? 일 잘하는 며느리. 그게 이 집에서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명절 당일 새벽 4시 반, 아직 하늘이 새까만데 나는 김장용 고무장화를 꺼내 실내에 신고 들어간다. 찬 바닥을 오래 밟고 있으면 허리가 더 아파서다. 가스불엔 커다란 냄비가 여러 개 올려져 있고 찜기에는 갈비가, 옆에는 동태가 해동되고 있다. 나는 말없이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다. 왔냐?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도마 위로 시선을 돌린다. 반가움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다. 마치 원래부터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시금치 3번 헹구고 물 꼭 짜. 지난번엔 물이 질질 나오더라. 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지난번에도 시금치는 제대로 짰다. 단지 그날 시어머니의 기분이 안 좋았을 뿐이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 형님 정화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머리는 고데기로 살짝 말려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나는 아직 머리에 물기가 가시지도 않았고 앞치마엔 벌써 고춧가루가 튀어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냄새 좋다. 또 며느리님이 다 했네. 정화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연한 듯한 기색이 묻어있다. 나는 그저 아직 할 건 많아요. 라고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준호, 그리고 정화의 남편이 TV를 보고 있다. 정화는 잠깐 부엌에 들러 과일 몇 개 꺼내더니 트레이에 담아 거실로 가져간다. 어머니, 저도 조금 이따 도와드릴게요. 요즘 애가 밤에 자꾸 깨서.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한다. 그래, 너는 애 보느라 힘들지. 민정아, 너는 애들 크니까 더 편해졌지? 편해졌다는 말에 내 허리가 순간 욱신거린다. 아이들이 크면 숙제가 늘어나고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학교 행사, 간식, 준비물. 하지만 이 집에서 고생은 정화가 하는 거고 나는 일 잘하니까 괜찮은 며느리일 뿐이다. 점심때가 다 되어 상을 차리려는데 밥이 모자랄 것 같아 내가 먼저 밥그릇을 챙겨 거실로 나간다. 어김없이 내 자리에는 수저가 없다. 다른 사람들 그릇 옆에는 젓가락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내 앞은 반찬만 덩그러니 있다. 어머니, 제 수저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말한다. 어머, 내가 또 까먹었네. 부엌에서 먹을 줄 알았지. 정화가 킥킥 웃는다. 민정 언니는 원래 부엌이 자리잖아요, 어머니. 거실에 웃음이 번진다. 나만 웃지 못한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시댁 문을 나서는데 옆집 대문이 살짝 열리더니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얼굴을 내민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며느리. 그는 우리 집 옆에 사는 장태훈 어르신이다. 늘 시장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다니고 허리가 조금 굽어있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뭐. 명절이니까요. 대충 웃으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태우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안에서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꺼내 와 내 손에 쥐어줬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이거 들고 가면서 손이라도 좀 녹여요. 나는 잠깐 그 작은 배려에 울컥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 동안 누군가 내 손을 걱정해 준 건 이 노인이 처음이었다. 별다른 사건 없이 지옥은 일상처럼 이어졌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의 빨래, 도시락, 시댁 심부름까지. 아이들 학원비는 내 월급에서 나갔다. 남편의 급여는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했어. 아버지 연세도 있고 집안 관리하시느라 힘들잖아.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몇 번이나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우고 전세라도 좀 옮겨야 하지 않을까? 나도 좀 모으고 싶은데. 준호는 핀잔을 준다. 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 다 우리 돈이지 뭐가 문제야. 어차피 나중에 이 집도 다 우리 거 될 건데. 이 집. 지금 내가 매번 밤새워 전 부치고 김장하고 청소하는 이 집. 나중에 우리 집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는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참고 또 참았다. 몇 달 전 우리 큰아들 민수가 학교 상담을 다녀온 날이었다. 선생님은 아이가 수업 참여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괜찮다고 했다. 조금 산만할 때가 있지만 그건 요즘 초등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형님네 아주버님이 불쑥 말을 꺼냈다. 형수, 그 민수 애가 좀 이상해요. 성인 ADHD 검사 받았는데 형수 아들은 전형적인 패턴 같던데? 네? 내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ADHD라니? 학교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학교에선요, 잘 지낸다고 하던데요. 그게 딱 전형적인 거예요. 밖에서는 얌전한데 집에서만 난리치는 애들. 그게 ADHD 특징이래요. 내가 병원에서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내 쪽을 쳐다본다. 그럼 민정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애가 그렇게 산만한데 엄마는 뭐 했냐? 나는 말을 잃었다. 내가 본 민수는 그냥 조금 활발하고 장난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아이가 문제 있는 애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민수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자, ADHD 우리 조카 왔네. 정화는 키득거리며 요즘은 그런 애들 많대라고 덧붙였다. 그때부터였다. 내 가슴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기 시작한 건 몇 달 후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큰아들은 상황을 이해 못하고 울었고 작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칭얼거렸다. 준호는 장례식장에 와서 상복을 갈아입고 시댁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 잠시 침묵. 그 뒤에 들려온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그래, 멀어서 못 가겠다. 내가 잘해라. 였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알림이 하나 왔다. 입금 김오호 30만 원. 장례식 내내 시댁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조의금 3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런데 며칠 뒤 형님 정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시댁에서 차를 대절해 모두가 그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한복까지 차려입고 갔다. 정화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사위 잘 챙겨주고 그랬거든. 멀어도 가봐야지.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지 못한다던 그 시댁 식구들이 정화 친정엔 웃으며 인사를 하러 갔다. 나는 그날 밤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우스워졌다. 어느 날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내 손등에는 소금물과 고춧가루가 얼마나 묻었는지 나중엔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다. 정화는 점심때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왔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 아직도 김장 중이에요? 냄새가 와. 정화는 코를 찡긋거리며 웃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한다. 그래도 민정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 얘는 손이 싸고 음식도 잘해. 그 말만 들으면 칭찬 같지만
실은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오후 4시쯤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물을 길러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왔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덜 닫혀 있는 걸 봤다. 그래도 정화는 참 귀티가 흘러. 정화의 목소리였다. 다른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그러게. 우리 집은 원래 그런 느낌이 맞는 거야. 시어머니가 거든다. 민정이는 뭐 일 잘하는 며느리지. 근데 좀 촌스럽잖아. 말도 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랑은 정서가 안 맞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들은 원래 정화 같은 애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수도가 앞에 서서 양동이 안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내 손등을 잡았다. 물이 넘쳐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옆집 장태훈 어르신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좀. 내가 허둥지둥 수도꼭지를 잠그자. 태훈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대부분 자기가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몰라서 그럴까요, 어르신? 알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태훈이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정 씨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고생시키는 집이 결국 먼저 무너지는 법인데. 그 말은 그날 저녁까지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나는 퇴근길에 장태훈 어르신 집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기침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콜록콜록 어유 죽겠구먼. 아니 이상하게 어두워서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에서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요? 아, 며느리. 방 안은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지 싸늘했고 태우는 담요 하나를 덮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벌개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병원은 가셨어요? 에이, 감기지 뭐. 며칠 지나면 나아. 그렇게 말하는 모습은 명백히 괜찮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물과 오래된 김치만 있는 걸 보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죽이랑 약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집에 뛰어가 아이들 저녁으로 준비해둔 죽을 조금 덜어내고 해열제와 감기약을 챙겨 다시 태운 집으로 갔다. 진통제와 수분 보충을 해주고 전기장판을 꺼내 전원을 올렸다. 어르신, 이거 켜고 주무세요. 밤에 춥게 계시면 진짜 위험해요. 태우는 내 손동작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민정 씨는 참 남 챙기는 걸 잘해요. 제가요? 응.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민정 씨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정확한 말을 꺼낸 것 같아서였다.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에요. 태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공짜 노동으로 쓰려고 해요. 나도 젊었을 때 그 꼴을 하도 봐서. 어르신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많지. 내가 조금은 안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태훈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계속 떠올렸다. 공짜 노동.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이용한다. 내가 이 집에서 해온 10년이 그 말과 정확히 겹쳐 보였다. 두 번째 뒷담화는 내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정화의 생일이었다. 시댁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식사를 한다며 나는 전날부터 메뉴를 준비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샐러드, 케이크까지. 정화는 그저 아이 손을 잡고 예쁘게 차려입고 등장했다. 어머, 오늘 상이 왜 이렇게 화려해요? 민정 언니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민정이는 손이 참 싸. 우리 집에 와서야 사람 대접받지. 그 집에서는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그 집, 내 친정. 나는 그 말에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정화는 갈비를 한 점 집어먹고는 대놓고 말했다. 근데 어머니, 음식이 조금 허술하네요. 제가 아는 언니는 호텔 조리장이거든요. 그 언니 생일상은 진짜 화보 같던데. 그래도 뭐 민정 언니가 한 것 치고는 괜찮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웃지 못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정아, 저기 방에 케이크 칼 좀 가져와. 칼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쪽 열려 있고 안에서 또다시 대화가 들려왔다. 정화, 솔직히 민정 언니 없으면 집안 분위기가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버님, 그러게. 괜히 눈치 보이고. 정화, 너만 있으면 우리 집이 더 밝아질 텐데. 시어머니, 그래도 뭐 민정이 있으면 일이 편하긴 하지. 일은 잘하니까. 근데 참 얘는 존재가 무거워. 시아버지, 우리 준호는 진짜 손해본 거야. 그때 다른 집 딸도 들어온다 했는데 말이야. 조용한 웃음소리. 누군가 혀를 찬다. 나는 케이크 칼을 쥔 채로 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혀서 이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괜찮아요? 내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또 장태훈이었다. 어르신. 내 목이 메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방 뒤로 물러나 뒤꿈치로 벽을 더듬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이 사람들 너무한다 진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나쁘게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지금 부끄러운 건 민정 씨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르신,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태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는 그만 참을 때도 됐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결정적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다.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첫마디로 말했다. 얘는 또 왜 이렇게 까매졌냐? 피곤해 보이네. 엄마가 챙겨야지 애를. 정화가 거들었다. 그러게요. 민정 언니는 애 얼굴이랑 옷이랑 보면 정말 신경 안 쓰는 거 티나요. 우리 애는 피부가 다니고 옷도 신경 써 입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게 다 친정에서 배운 게 그래서 그래. 민정이 친정은 원래 수준이 좀 낮잖아. 사람이 세련된 걸 몰라.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위해 평생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두 분.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방 한구석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검색창을 열었다. 이혼 절차, 재산분할 기준, 정서적 학대 인정 사례, 그리고 새 문서에 이혼 서류 초안을 적기 시작했다. 이혼? 다음 날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좀 말 심하게 한 걸로 이혼해? 좀 심하게 말한 정도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해? 야, 민정아. 다들 그런 말하면서 사는 거야. 너만 당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와버렸다. 그래? 그럼 당신이 내 친정 그렇게 말해도 돼? 우리 엄마 아빠를 수준 낮다고 말해도 돼?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 씨,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 집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았어. 부엌에서 앉아서 찬밥 먹고 수저도 없고 당신은 그걸 다 보면서도 한 번도 뭐라고 말 안 했지. 준호는 나를 보는 눈에 짜증과 피로를 섞어 말했다. 넌 너무 예민해. 그래서 문제야.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해졌다. 아, 이 결혼은 정말 여기까지구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몇 주 동안 나는 장태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느 저녁 그는 평소처럼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와 종이컵 커피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다르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심한 사람 얼굴이라 그래요. 무슨 결심인데요? 이혼요. 태우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나는 의아했다. 보통은 이혼한다 하면 말리던데요. 남 생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냥 참고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민정 씨 자리에 서본 적이 없잖아.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어르신은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태우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내 먼저 보내고 한참을 후회하면서 살았지. 일만 보다가 사람을 놓쳤거든. 잠시 침묵.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무리 버텨도 사람으로 못 사는 곳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기묘하게도 차갑고 뜨거웠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명절마다 내가 혼자장을 본 영수증, 아이 앞에서 ADHD 운운하던 발언들, 아버지 장례식 때의 태도까지. 준호와 시댁은 처음에 부인했다. 요즘 애들 다 그런 말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요.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본 뒤 말했다. 이 가정에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멸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판사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할 때 나는 제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까? 준호는 재판 내내 나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전현이 우리 집을 말아먹네. 참나.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가슴이 그리 아프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이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일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제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는 집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민정 씨, 밖에 나와 있어요. 발길을 옮겨 건물 앞 광장으로 나갔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였다. 번쩍이는 차체, 빛나는 엠블럼, 운전석 옆에 서 있는 정장을 입은 남자. 나는 법원 앞에 이런 차도 오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민정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장태훈이 그 롤스로이스 옆에 서 있었다. 어르신? 나는 그 그림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늘 해진 점퍼, 오래된 운동화,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닌 맞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늙은 신사. 운전기사가 내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실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다시 태훈을 바라봤다. 회장님이요? 태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는 이름을 좀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장태훈. 태성중공업 창업자입니다. 태성중공업.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없이 본 이름. 어릴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입고 다니던 작업복에도 작게 적혀있던 그 회사 이름. 어르신이 그 태성중공업에 은퇴한 지는 오래됐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늙은이일 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민정 씨가 나를 다르게 대했겠죠. 태우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평생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며느리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다.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아. 돌아보니 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정화까지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도 소리를 질렀다. 너 인연. 우리 집 망신은 다 시키고 이제 남자까지 받고. 너무 익숙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태훈이 조용히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말씀을 좀 조심하시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태훈을 제대로 보았다. 당신은 또 누구야? 태훈은 가볍게 웃으며 명함을 꺼내 보였다. 장태훈입니다. 태성중공업 창업주의자, 앞으로 이분과 함께 살 집 주인이기도 하지요. 정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성중공업? 그 재벌?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그 회장님? 태우는 명함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저는 당신들 집안이 이분께 했던 말을 전부 들은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들어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말할 때처럼 단단했다. 앞으로 이분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거나 괴롭힌다면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했다고. 태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 이분은 이제 당신들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더 이상 깎아내리지 마세요. 준호가 그제야 끼어들었다. 민정아, 너 지금 감정적이 돼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돈 있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야.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때 내가 사랑했고 함께 살 집을 꿈꾸기도 했던 사람. 준호 씨,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너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해준 적 있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 집 사람들이 우리 애 욕하고 우리 아빠 수준 낮다고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려본 적 있어? 준호의 어깨가 약간 떨렸다. 태훈이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이제 그만하죠.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딱 다물렸다. 전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사람 취급받으면서 부엌에서 찬밥 먹고 수저도 없이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에서. 정화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재벌 회장님한테 붙은 거야? 태훈이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정화는 움찔했다. 이분은 재벌 회장이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소중한 겁니다. 당신들은 그걸 몰랐고요. 법원 앞 광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태훈이 열어주는 롤스로이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 문을 잡기 직전에 한번 뒤돌아봤다. 10년 동안 내 노동과 눈물과 청춘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차에 올라타자. 안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다. 태훈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민정 씨. 네. 앞으로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어져가는 법원 건물, 계단에 서 있는 시댁 사람들, 그 뒤로 이어지는 회색 건물들. 글쎄요. 애들 방부터?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커튼도 바꾸고 싶고요. 태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것부터 합시다. 어르 아니 회장님은요? 나? 그는 창밖을 잠시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라도 사람 한 명을 제대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떠올랐다. 명절 새벽 찬물에 손이 얼어붙던 그 부엌. 수저 없이 앉아있던 그 밥상. 문틈으로 들리던 뒷담화.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내 손등을 감싸주던 이 사람의 손. 알고 보니 그 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온 손이었고, 이제는 내 삶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손이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회색 건물이 차창 밖으로 흘러가고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내 무릎 위에, 그리고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주었다. 이제는 이 손 나부터 챙기면서 살 거예요. 태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시작이죠. 롤스로이스는 도심을 빠져나와 새로운 방향으로 서서히 속도를 올렸다. 내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의아했다. 보통은 이혼한다 하면 말리던데요. 남 생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냥 참고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민정 씨 자리에 서본 적이 없잖아.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어르신은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태우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내 먼저 보내고 한참을 후회하면서 살았지. 일만 보다가 사람을 놓쳤거든. 잠시 침묵.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무리 버텨도 사람으로 못 사는 곳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기묘하게도 차갑고 뜨거웠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명절마다 내가 혼자장을 본 영수증, 아이 앞에서 ADHD 운운하던 발언들, 아버지 장례식 때의 태도까지. 준호와 시댁은 처음에 부인했다. 요즘 애들 다 그런 말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요.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본 뒤 말했다. 이 가정에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멸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판사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할 때 나는 제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까? 준호는 재판 내내 나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전현이 우리 집을 말아먹네, 참나.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가슴이 그리 아프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이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일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제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는 집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정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민정 씨, 밖에 나와 있어요. 발길을 옮겨 건물 앞 광장으로 나갔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였다. 번쩍이는 차체, 빛나는 엠블럼, 운전석 옆에 서 있는 정장을 입은 남자. 나는 법원 앞에 이런 차도 오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민정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장태훈이 그 롤스로이스 옆에 서 있었다. 어르신? 나는 그 그림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늘 해진 점퍼, 오래된 운동화,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닌 맞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늙은 신사. 운전기사가 내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실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다시 태훈을 바라봤다. 회장님이요? 태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는 이름을 좀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장태훈. 태성중공업 창업자입니다. 태성중공업.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없이 본 이름. 어릴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입고 다니던 작업복에도 작게 적혀있던 그 회사 이름. 어르신이 그 태성중공업에 은퇴한 지는 오래됐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늙은이일 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민정 씨가 나를 다르게 대했겠죠. 태우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평생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며느리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다.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아. 돌아보니 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정화까지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도 소리를 질렀다. 너 인연. 우리 집 망신은 다 시키고 이제 남자까지 바꿔. 너무 익숙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태훈이 조용히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말씀을 좀 조심하시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태훈을 제대로 보았다. 당신은 또 누구야? 태훈은 가볍게 웃으며 명함을 꺼내 보였다. 장태훈입니다. 태성중공업 창업주의자, 앞으로 이분과 함께 살 집 주인이기도 하지요. 정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성중공업? 그 재벌?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그 회장님? 태우는 명함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저는 당신들 집안이 이분께 했던 말을 전부 들은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들어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말할 때처럼 단단했다. 앞으로 이분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거나 괴롭힌다면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했다고. 태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 이분은 이제 당신들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더 이상 깎아내리지 마세요. 준호가 그제야 끼어들었다. 민정아, 너 지금 감정적이 돼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돈 있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야.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때 내가 사랑했고 함께 살 집을 꿈꾸기도 했던 사람. 준호 씨,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너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해준 적 있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 집 사람들이 우리 애 욕하고 우리 아빠 수준 낮다고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려본 적 있어? 준호의 어깨가 약간 떨렸다. 태훈이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이제 그만하죠.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딱 다물렸다. 전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사람 취급받으면서 부엌에서 찬밥 먹고 수저도 없이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에서. 정화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재벌 회장님한테 붙은 거야? 태훈이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정화는 움찔했다. 이분은 재벌 회장이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소중한 겁니다. 당신들은 그걸 몰랐고요. 법원 앞 광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태훈이 열어주는 롤스로이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 문을 잡기 직전에 한번 뒤돌아봤다. 10년 동안 내 노동과 눈물과 청춘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차에 올라타자. 안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다. 태훈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민정 씨. 네. 앞으로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어져가는 법원 건물, 계단에 서 있는 시댁 사람들, 그 뒤로 이어지는 회색 건물들. 글쎄요. 애들 방부터?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커튼도 바꾸고 싶고요. 태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것부터 합시다. 어르 아니 회장님은요?
나? 그는 창밖을 잠시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라도 사람 한 명을 제대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떠올랐다. 명절 새벽 찬물에 손이 얼어붙던 그 부엌, 수저없이 앉아있던 그 밥상, 문틈으로 들리던 뒷담화,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내 손등을 감싸주던 이 사람의 손. 알고 보니 그 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온 손이었고, 이제는 내 삶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손이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회색 건물이 차창 밖으로 흘러가고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내 무릎 위에, 그리고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주었다. 이제는 이 손 나부터 챙기면서 살 거예요. 태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시작이죠. 롤스로이스는 도심을 빠져나와 새로운 방향으로 서서히 속도를 올렸다. 내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법원 앞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법원 앞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